11월 24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벌써 일주일 중간까지 왔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퇴근길 시사 맛집 신장식의 신장기업, 오늘도 문 활짝 열었습니다. 저는 주인장 신장식입니다. 10년 전 무상급식 예산을 둘러싸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시의회 주민투표까지 가는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또다시 재연된 오 시장과 서울시의회의 대립, 쟁점이 무엇인지 서울시의회 김호평 예산결산위원장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4,000명대 넘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수도권만 놓고 보면 언제라도 일상회복 중단을 검토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다라고 했는데요.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하신 정기석 한림대 호흡기내과 교수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오늘 대선 후보로서 국민의 아픈 마음과 어려움을 더 예민하고 신속하게 책임지지 못했다면서 큰절을 하며 사과했습니다. 홍영표 상임선대위원장은요, 윤석열 선보는 구정치인과 정치 검찰들로 이루어진 기득권 구태 집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호남에서 2박 3일 일정을 수행하고 계신데요. 잠시 후 홍영표 공동선대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장식의 신장기업, 단골 손님 여러분과 함께 꾸려가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홈페이지 게시판 모두 열려 있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십시오. 유튜브에 신장식의 신장기업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바로 보실 수 있고요. 팟빵으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소식들 푸짐하게 준비했습니다. 신장식의 신장기업 밥상 들어갑니다. 퇴근길 오늘의 뉴스를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옥석을 가리는 신장기업 뉴스브리핑,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넷플릭스에서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유행을 하던데 헬마우스가 기여한 바가 헬 아닙니까? 헬 제목 자체가 영어 제목이 이제 헬바운드라고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 나오자마자 주말에 네네. 몰아봤는데 아주 네. 재밌더라고요. 지금 이제 전 세계 넷플릭스 순위에서 또 1위? 1위를 네. 지금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야말로 이제 올해가 이 K 컬처의 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극장도 가고 연말에 지금 모든 콘서트홀이 다 예약이 끝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술인들, 아티스트들도 기다렸던 공연을 이제 하고 있고 하는데, 문제는 코로나 확진자 처음으로 4,000명 돌파하면서 김부겸 총리가 비상계획 발동, 서킷 브레이크라고 그러죠. 이게 뭐 주식시장에서 원래 가격 변동폭이 너무 클 때 거래를 일시 중지하는 거라서 일상회복을 일시 중지하자, 이런 얘기로 보이는데, 지금 어떤 그 현황과 지금 정부 대책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날 0시 기준 4,116명으로 집계가 되면서 역대 최다이자 처음으로 4,000명을 넘겼습니다. 치료 중인 위중증 환자 수도 가장 많은 586명으로 늘면서 지금 위드 코로나를 추진한 지 4주차 만에 급제동이 걸린 건데요. 김부겸 총리는 오늘 방역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하다며 수도권만 놓고 보면 언제라도 위드 코로나를 중단하는 비상계획 발동을 검토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에 대해서도 효과가 급격히 떨어졌다는 반증이라면서 추가 접종, 부스터샷이죠,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이 최대 고비를 맞은 건데요. 그래서 정부도 다시 거리 두기로 돌아가는 비상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악화와 자영업자들의 반발 등을 고려할 때 다시 돌아가는 방안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역적으로 보면 수도권, 서울, 네. 그다음에 연령대로 보면 고령층, 그다음에 맞습니다. 청소년, 여기거든요. 그렇죠. 결국에는 보시면 이제 백신 접종을 아직 못했거나 혹은 백신 접종한 지 이제 기간이 꽤 지나서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졌을 분들 네. 이런 경우가 많을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시 이제 거리두기로 돌아가기에는 정말 쉽지 않은 것이, 우리가 코로나 전국을 통해서 확인을 했지만 방역이라는 게 결국 이제 정치적 행위의 연장이었기 때문에 네. 이 방역 방침을 밝힌다고 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뭐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그게 시민들의 협조를 최대치로 끌어내지 못하면 오히려 강력한 반발이 따라오고 이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걸 이제 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또 되돌아가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일단 병상 운영에 대한 고민을 지금 정부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김부겸 총리 같은 경우도 재택 치료자 비율이 최근에 좀 떨어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그걸 높여서 지금 중증 환자도 크게 보면 이제 에크모를 사용할 정도의 아주 심한 중증 환자가 있고 산소호흡기만 써도 되는 중증 환자가 있는데 그 산소호흡기만 쓰는 경우에는 아주 심각한 중환자실이 아니라 이제 일반 병실에서도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재택 치료를 늘리게 되면 병실도 단계적으로 조금씩 여유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지금 방역 당국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네. 잠시 후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하신 한림대 정기석 교수님과 코로나19 상황, 원인과 해법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오늘 국민들에게 큰절했습니다. 이게 약속이 돼 있던 건지 안 돼 있던 건지 모르겠는데 같이 배석하고 있었던 당직자들이 약간 어정쩡하게 일어나는 모습이 있었어요. 네. 처음에는 좀 당황하다가 윤호중 원내대표가 우리도 같이 일어서야 될 것 같은데 하니까 네. 이제 우중우중 일어서더라고요. 예, 그래서 뒤에 계신 분들은 사진이 여러 개 있는데 동시에 절하는 사진이 없고 네. 어떤 분은 절을 하고 있고 어떤 분은 절을 못 하고 있는 네. 예, 어정쩡하게. 어정쩡한. 네. 예. 어쨌든 최근에 어제 헬마가 정리해 주신 대로 반성, 사죄, 네. 그다음에 민생, 유능 네. 세 가지 키워드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도 정무직 당직자들 일괄 사퇴하면서 내부 쇄신에도 나서고 있는데 자, 반성의 행보 지금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국민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책임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드린다면서 오늘 사죄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는데요. 민주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및 간사당과 함께 정기국회 입법과제를 점검하는 자리에서 나온 사과입니다. 향후 꼭 필요한 민생 입법은 야당의 반대에 발목 잡히지 않고 패스트트랙 등 제도를 활용해 신속히 처리하겠다고도 강조를 한 건데요. 이게 어찌 보면 영선인 대선 후보가 정당의 쓴소리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지지율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실천으로 보여주겠다, 능력으로 보여주겠다는 의지로 풀이가 됩니다. 이게 이제 그 내용과 형식이 같이 가야지만 이 맞아요. 효과를 낼 예. 수가 있는 건데 뭐 제가 이제 오늘 그 다른 방송에서 민주당 박재호 의원하고 이제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박재호 의원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치인이 절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제 극단적인 사과죠. 절을 네네. 하는 퍼포먼스를 한다고 했을 때는 한 번 하면 쇼인데 두 번 하면 그게 정치가 되고 세 번 이상 하면 진심이 된다. 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최소 앞으로 두 번 더 그렇죠. 남았습니까? 무조건 더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이제 지금 뭐 지난주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지난주 목요일 이후로 지금 거의 매일 이재명 후보가 이제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건데 사과 반성.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연속될 경우에는 사과와 반성을 떠올릴 때 이재명 후보를 떠올리기가 좀 더 유권자들 입장에서 쉬워지는 거고요. 네. 반대급부로 윤석열 후보와 사과를 연결할 때는 지난 그 가장 개사과. 최근 논란이었던 개사과가 남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어떤 대비 효과를 노리는 이 셈이기도 할 거고 또 오늘 이제 형식적으로 보면 이제 회의 자리 자체가 원래는 비공개 회의로 이제 처음에 인사말만 하고 이제 비공개 회의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즉석에서 제안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가 협의하는 거를 다 공개를 하자. 네, 그래서 네. 공개로 이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개한 회의 내용이 뭐 개발이익 환수제라든지 뭐 중소기업에 대한 어떤 집단 협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뭐 노동절을 이제 명칭을 변경하고 공휴일화하는 거 이런 것들의 어떤 정기국회 현안들을 직접 후보가 점검하고 하나하나 뭐 지침을 주고 이게 국회의원들하고 논의하고 이런 모양을 좀 보여주는 양태를 보였거든요. 네. 그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겠다라는 이재명 후보 나름의 어떤 계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보기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사과 이거는 그냥 뭐 앞으로 잘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실제로 청년들이 민주당을 거대 정당, 그다음에 기득권화된 거대 정당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기득권을 포기하는 모습들을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느냐, 실제로 기득권을 포기하느냐, 이것이 사과의 진정성을 가늠하는 것이 될 것이고 아마도 현 당직자들 지금 이번에 뭐 사무총장 정책위 의장 등 지명직 정무직 그렇죠. 당직자들이에요. 네, 오늘 일괄 사퇴를 했죠. 네. 송영길 대표가 지명한 지명직인데 실제로 선출직 내지는 민주당의 주류로 흔히 얘기되고 있는 소위 친문그룹 내지는 586들이 본인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느냐가 국민들이 사과의 진정성을 가늠하는 후보는 3번 절할 수 있지만
후보의 진정성뿐만 아니라 정권 교체가 50% 이상의 여론이 지금 잡히고 있는 가운데서 당 자체가 기득권을, 당의 주류가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느냐가 하나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정책 부분에 있어서는요. 오늘 그 초과이익 환수제 내지는 뭐 사무장병원 금지하는 거 등등 그렇습니다. 몇 가지 민생 법안 얘기했는데요. 야당이 반대할 거거든요. 초과이익 환수제도 이미 어제 국토위에서 보니까 막 설정 끝에 진전이 안 되더라고요. 패스트 트랙 내지는 단독 처리 할 거냐 국민들이 아마 지켜보게 될 겁니다. 아마 이제 이재명 후보도 그걸 염두에 둔 건지 오늘 회의에서도 계속 그 윤호중 원내대표한테 이제 물어보고 이야기를 했던 게 네. 어차피 야당이 이거 반대하죠라고 네.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러면 반대하는 과정 자체를 좀 생생하게 보여드릴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대선 후보가 네. 아주 디테일까지. 그 자체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직접 챙겨서 하겠다. 네, 네. 그런 모습들이 한편으로는 또 기동민 의원 같은 경우는 독주로 보일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우려- 이런 우려도 목소리를 있기 때문에 내셨죠. 자 이런 우려와 좀 속 시원하게 지금 해라. 지금 개혁과제 180석 가지고 뭐 했냐라고 하는 개혁을 채찍질하는 목소리 또 한편으로는 독주하는 이미지가 이재명 후보에게 가선 안 된다라고 하는 우려 이 우려와 채찍질 사이에서 어떤 실질적 성과를 내올 것이냐가 정부 여당이 평가받을 지점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선대위 어떤 방향으로 꾸려지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 윤석열 선대위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점심때까지 뭐 그 사람한테 그 양반한테 물어보세요.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다. 뭐 이렇게 주고받다가 윤석열, 김종인 두 분이 만찬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실 예견됐던 건데요. 오늘도 계속해서 두 분이서 줄다리기를 하셨습니다. 네. 특히 권성동 사무총장이 오늘 이제 김 전 위원장을 방문을 해서 결국 네. 이견차만 확인을 했는데 이제 정치권에서는 결국엔 두 사람이 만나서 단판을 지어야 한다. 그 모습이 가장 맞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오늘 김 전 위원장의 경우는 이제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윤 후보 의지를 어떻게 평가하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난 그 의중이 뭔지 모른다. 그러니까. 라면서 굉장히 각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막판 진통을 겪는 모습인데요. 또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인선도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이게 또 하나의 변수인데 이준석 대표는 외부 조직을 맡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중을 밝혔고 윤 후보는 아이디어 차원이다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최고위원회에서 선대위 인선안을 상정할 예정인데요. 이 자리에서 일단 총괄본부장, 대변인단, 공보 등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 지금 이제 노출이 된 명단이 네. 사실상 이제 확정된 걸로 이야기가 되고 있던데 내용을 보니까 조직총괄본부장에 이제 주호영 전 원내대표 그리고 이제 직능총괄본부장에 김성태 전 원내대표 그리고 정책총괄본부장에 원희룡 전 제주지사 당무지원본부장에는 이제 권성동 사무총장 총괄특보단장에는 권영세 의원 이렇게 사실상 확정됐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두 사람이 오늘 저녁에 만나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어떤 구체적인 인선 내용을 뒤집을 정도의 심도 깊은 대화가 오갈 가능성이 별로 없거든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선관위의 구체적인 모양은 이미 윤석열 후보 측에서 다 짜놓은 상태다. 네. 조직, 정책, 직능 이런 어떤 주요 책임자들이 다 정해져 있는 상태고 그럼 만약 김종인 위원장이 들어온다면 전 위원장이 들어온다면 마치 그 크리스마스 트리에 마지막 별을 그냥 꼭대기 하나 다는 것처럼 일종의 장식적 효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그러면 조직을 전체적으로 장악을 하고 자기 위주로 선대위를 꾸리고 싶었던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가 굉장히 좀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아까 이제 기자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외부에 이미 뭐 일종의 이제 인재 영입 창구라고 할 수 있는 뭐 김한길 위원장이나 김병준 위원장이 이미 지금 실질적인 업무를 시작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되돌리기도 역시 마땅치가 않다. 그러면 저희가 사실 이 시간 브리핑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짚어드렸듯이 결국은 윤석열 후보의 승리가 된다. 예, 대선은 후보 싸움이기 때문에 결국은 윤석열 후보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고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한테는 선택지가 많지 않다. 그 결과로 흐르게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진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보입니다. 네. 권성동 당무지원본부장 이분이 사실상 선대본부장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권영세 총괄특보단장
이분이 인재 영입할 것 같은데. 그 전에 사실 인재 영입위원장을 한 적이 있죠, 국민의힘에서. 예, 예. 네. 그 윤석열을 영입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괄특보단장이 이렇게 되면 권영세 의원이 영입하는 쪽과 우리 김한길 새시대 위원장인가요? 네. 예. 그분이 영입하는 쪽이 조금 뭐 결이 좀 달리 영입이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오늘 상황까지를 쭉 같이 보시면 저희가 어제 브리핑 시간에 짚어드렸던 게 장제원 의원이 백의종군을 선언하면서 올렸던 페이스북 글에서 의미심장했던 거는 원톱이 원탑 누구냐 였던 후보. 건데 결국은 후보가 원탑이다라는 게 실현되는 과정에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이런 선대위 구성에 대해서 이따가 홍영표 의원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평가가 있더라고요. 홍영표 의원 언론에 보도된 평가가 있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송영길 대표가 언급을 하셨어요. 그 예의가 아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김종인 만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지금 만나는 건 예의가 아니다. 하지만 그쪽 상황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다 하면서 묘한 여운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민주당 인사들이 최근에 김 전 위원장과 수차례 물밑 접촉을 좀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구체적인 이름도 돌더라고요. 그렇죠. 네. 국민의힘 선대위 참여를 좀 만류했다고 하는데 이 영향도 어느 정도 받지 않았을지. 그리고 또 한켠에서는 그런 얘기가 흘러나오는 게 김종인 위원장 측 발이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럴 그러니까 수도 이제 있습니다.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네. 자, 이제 대장동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오늘 재판은 유동규 전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재판은 코로나 때문에 네, 오늘 갑자기 9시 30분쯤에 미뤄져가지고 네. 현장에서 굉장히 난리가 났었습니다. 변호사들한테는 9시 17분에 서울구치소 확진자 발생 오늘 접견 안 됩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자, 재판은 미뤄졌고 그다음에 오늘 보니까 부산저축은행 브로커 이거는 이제 윤석열 후보 쪽과 관련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2014년 15년 성남시장 비서실장 이재명 후보 쪽과 관련이 있을 텐데 양쪽 다 소환을 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과거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오늘 부산저축은행 브로커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네. 이제 여권에서는 대검 중수부가 2011년에 부산저축은행의 불법 대출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대출건이 대상에서 제외됐다. 네. 그런데 당시 주임 검사가 윤 후보였다면서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검찰은 같은 날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일 당시에 임승민 전 비서실장을 불러서 조사에 나섰습니다. 임 전 비서실장의 경우 2014년부터 2년가량 이제 성남시장이었던 이 후보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했던 인물인데요. 오늘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에 성남시 차원의 의사결정 과정 전반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게 뭐 결과적으로 구색 맞추기 양쪽 다 소환 한 그렇죠. 명씩 하는 구색 맞추기냐 아니면 사실관계에 육박해 들어가는 소환이 될 것이냐는 뭐 하루 이틀 지나고 보면 우리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그널 뮤직이 어디 코드에서 나왔더라?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매주 수요일 저녁 서울의 소식 전해드리는 인서울 코너입니다. 오늘은 내년도 서울시 살림살이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책정해서 시의회에 제출했는데 올해 대비 총 9.8% 증가한 44조 748억 원 편성됐습니다. 9.8% 증가했다는 얘기보다는 어디가 깎였다. 이거 깎아도 되냐. 이런 얘기가 훨씬 더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 예산안 둘러싸고 시민사회와 서울시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예산안 어떤 점이 문제였길래 이게 서울에 있는 시민단체들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1,000개가 넘는 시민단체가 연서명을 해서 기자회견하면서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건 시민사회 죽이기다. 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참 조목조목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서울시의 예결산 위원장 김호평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호평 시원입니다. 네. 네. 그 유튜브에 네. 배우세요. 이렇게 나왔는데 배우 그러니까. 아니시고요. 서울시의회 예산결산위원장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먼저 그 오세훈 시장께서는 시정연설 통해서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하셨는데요. 그 이야기 설명 내용 직접 육성으로 한번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앞에는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적극 재정을 하기에는 현재 서울시의 재정 여건이 많이 어렵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특단의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이미 목적을 달성한 사업 8,229억 원, 집행부진 사업 1,270억 원, 유사 중복 사업 782억 원 등 관행적, 낭비적 요소의 재정 지출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한 결과 총 1조 1,519억 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은 올해 예산 대비 9.8%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인 44조 748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31조 2281억 원, 특별회계 12조 8467억 원 규모입니다. 깊은 고민과 토론의 과정 끝에 마련된 내년 예산안은 가장 시급한 민생과 일상의 회복, 사회 안전망 강화, 도약과 성장, 이렇게 3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코로나19로 무너진 경제를 살리고 고통받고 있는 서울 시민의 민생과 일상의 회복을 앞당기는 데 2조 2,39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둘째, 안심복지구현, 주거안정 기반 마련, 시민건강 활력 증진, 시민안전도모에 3조 4,355억 원을 투입해서 시민 삶의 무게는 덜고 안전은 강화하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서울의 글로벌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 2조 2,109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문화관광 분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1,813억 원을 투입해서 뷰티도시 서울을 추진하고 서울 뷰티관광 페스티벌 서울페스타 2022를 개최하겠습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 예산 설명 들어보셨는데요. 뭐가 귀에 들어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단골손님들은. 저는 깊은 고민과 토론의 과정, 그다음에 뷰티 도시 서울, 이게 딱 들어오던데. 자, 먼저 요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질문을 드리고요. 먼저 이 뭐가 늘고 뭐가 준 겁니까? 그 예산 항목을 조금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죠. 주요 내용. 예. 이번에 서울시가 이제 44조 정도 예산이라고 하는데요. 기금안까지 하면 47조 정도 되고요. 아이고. 예. 올해 예산 기준 대비 뭐 9.8% 늘었다라고 하지만 네. 추경 예산까지 다 포함을 하면 2조가 좀 2조가 넘게 줄어든 예산이라고 보시면 추경 됩니다. 포함하면 사실상 네. 줄었다. 사실상 줄은 예산이고요. 네. 그 안에서 기존에 했던 사업들 중에서 10조 정도가 감액이 됐고요. 기존 사업에서 네. 10조나 44조 중에 10조가 감액이 됐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올해 대비 이제 사업들이 줄어든 게 10조 정도 되고 그다음에 내년에 이제 신설되는 사업들이 한 8조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제 신설되는 예산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편성을 했으면 하는 예산들의 대부분은 뭐 서울런 같은 거나 아니면 뭐 주거 환경 뭐 이라고 해서 임대주택 내지는 방금 말씀하신 뷰티 산업, 육성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이루고 있고요. 대부분의 사업들은 아마 한 80% 정도는 기존에 했던 것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기존에 했던 사업들 중에서 성과가 나고 있거나 지금 시민들과 함께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뭐 서울시에서는 시민단체라고 네네. 표현을 하지만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예산들이 한 800억에서 1,000억 가까이 삭감됐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인데요. 네. 오세훈 시장님께서는 뭐 토론회 과정, 그다음에 이게 원활히 진행되지 않거나 아니면 중복되거나 뭐 무분별하게 집행됐다라고 하시는데 사실상 그 말씀을 하실 때는 뭐 감사 결과도 나와 있지 않고 성과 평가도 거기에 맞게 나왔다라고 보기에는 오히려 민간에서 하고 계던 사업들의 성과 지표가 더 높은 경우도 있고요. 좀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되지 않은 무분별하게 삭감이 된 예산들이 좀 많아서 서울시 의원들은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증가한 거하고 그 삭감된 거를 보면 증가한 부분은 서울런, 그다음에 주거 관련된 예산. 근데 이게 주거 관련된 예산이 이게 어떤 건지 조금 이따가 한번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뷰티 서울. 이거는 뭐 화장품 등 뭐 뷰티 산업과 관련된 예산입니까? 예, 맞습니다. 화장품을 비롯한 이제 뷰티 산업들을 이제 활성화하겠다라는 예산인데요. 지금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 하겠지만 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전반에 이제 나눠져 있어서 그렇지만 큰 틀은
뭐 취지는 명동에 있는 이제 우리 뷰티 산업들, 그러니까 네. 소위 말해서 화장품 네, 네, 그러니까 네. 그 사업자분들이 힘들어서 이걸 활성화하겠다라고 하지만 그 취지에 맞지 않게끔 그렇게 아마 취지를 살린다라고 했다면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나 그런 걸 하는 게 내지는 낫지. 그렇게 편성이 되었어야 되는데 이거는 해외에 이제 뭐 컨퍼런스를 한다거나 컨퍼런스, 페스타 뭐 이런 거네. 페스타 이런 식의 예산이어서 실질적으로 힘든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한 업체들은 이번에 코로나 때 오히려 온라인이나 이제 네네. 언택트로 판매를 해서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피해가 간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지원책은 아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뷰티 도시 서울 추진하는데 1,813억 원을 투입을 한다고 해요. 네네. 뷰티 도시 서울에 1,813억 원. 그래서 서울 페스타, 뷰티 관광 페스타 뭐 2022를 개최한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뷰티 도시 서울 추진에 1,813억 원 하는데 소위 서울시 바로 세우기 민간 입탁 보조 사업 서울시 바로 세우기 이 박원순 지육입니다. 제가 보기엔 거기에 절감 그 깎은 예산이 832억 원이에요. 832억 원 여기는 깎았고 뷰티 서울에 1,813억 원을 늘린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씩 더 서울론하고 주거환경 부분 하나씩 살펴보고요. 그 깊은 고민과 토론의 과정 끝에 마련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서울시 예산이 만들어지고 그 심의를 하는지 이번에는 어땠는지 요거를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일단 서울시 내년도 예산은 서울시에서 이제 편성권을 가지고 있어서요. 10월까지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의회에 심의를 받기 30일 전까지 제출을 해야 돼서 통상 11월 1일에 제출을 합니다. 12월에 이제 예결위가 진행이 되니까요. 먼저 살펴봐야 되니까 네네. 30일 전에 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을 제출하게 한다.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예. 이게 30일이라고 들으시면 시민분들은 충분하다라고 느껴질지 네, 네. 모르겠지만 사업만 4,000개고요. 예산이 44조 그리고 교육청까지 합치면 60조입니다. 그러면 30일 짧은데요. 예결위원들이 봐야 되는 제출하는 기본 자료만 한 8만 장 정도 되고요. 그거를 보고 이게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추가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받아보고 그걸 확인하고 또 이게 합리적인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까지 한다라고 한다면 네. 6개월도 저는 부족하다라고 느낄 정도입니다. 네, 네. 근데 그래서 보통은 10월, 9월부터 이 큰 사업들 내지는 중요도가 있는 사업들, 신규 사업들 위주로는 협의를 한다. 협의를 하는데 이번에는 그런 과정이 전혀 없이 11월 1일에 딱 올라왔기 때문에 아, 나 저희들이 법은 지켰어. 네. 사전 협의는 뭐 그건 당신들 생각이고 서울시의 생각이고 나 법은 지켰다. 11월 1일 날 예산안 낸다. 요렇게밖에 안 됐다. 그러니까 법은 지켰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의 심의권을 약간 사실상 박탈한 거 아니냐. 박탈한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정보가 투명하게 제공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 준 정보도 못 믿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그러니까 건가요? 그 서울시에서는 이제 중간 중간에 뭐 현안 설명회를 좀 했다라고 하지만 예. 이슈가 되는 예산들은 철저하게 숨기고 지금 여기 제가 TBS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네. TBS도 지금 저희 출자 출연 동의안에는 350억이 되어 있는데 네. 실제 예산안에는 230억 정도 반영이 돼서 120억이 줄었는데요. 이제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처음부터 준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네네. 의원들한테 먼저 갈 때는 안 줄은 게 같다가 나중에 실제 나올 때 그렇죠. 보니까 123억이 이제 줄었다. 그런 게 이슈가 될 것 같으니까 시장님 그러지 마세요. 네, 이게 될 것 말씀하세요.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이슈가 될 것 같은 거는 감춰놨다는 거죠. 감춰놨고 또 다른 내용들도 이제 아주 간단하게 소개하는 정도인 거죠. 네. 아니 뭐 좀 심의권을 정확하게 보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다음에 투명하게 정보 제공되지 않았다. 자, 그다음에 그 서울론 이거 뭡니까? 서울론은 이제 뭐 취지는 이렇습니다. 이제 차상위 계층의 힘든 친구들에게 대치동의 일타 강사의 강의를 일타 강사 인강. 네, 인강을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네네. 현실적으로 이제 이게 서울시의 사무가 아닙니다.
서울시 교육에 관련된 건 교육청이 담당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네요. 예, 이거는 서울시의 사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서울시에서 한다라고 하는데 이 가정도 조금 그렇습니다. 이제 서울시 추경에 올라왔던 예산을 저희가 심의했을 때는 컨텐츠 사용 비용만 50억을 편성을 해줬는데 네. 이제 여기서 광고비도 지출하고 그다음에 중간 위탁 업체 소위 저희는 표현을 하면 이제 브로커라고 하죠. 네. 근데 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컨텐츠를 사와서 시민들에게 이제 제공하는 그 중간 업체가 한 15억 정도 가져가는 네네. 되게 불합리한 구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러니까 아주 아. 이게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콘텐츠는 바우처로 그냥 일반 시민들한테 주게 되면 이 네. 15억마저도 수수료마저도 더 많은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돈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이 일타 강사들의 강의는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일타 강사들의 수입원은 교재인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10만 원짜리 강의를 무료로 주긴 하지만 이 친구들이 그걸 들으려면 150만 원 정도의 교재를 사야 되는 어떻게 그러니까 보면 졸속 행정의 그 아주 덕 보는 사람 따로 있네요. 예. 덕 보는 사람들은 일타 강사고 그다음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데 배꼽이 배만 하다라는 평가가 있어요. 서울런이 그 사업비가 36억 원인데 그중에 절반 규모인 15억 8,700만 원이 소위 홍보비 등 브로커들에게 간다. 예, 이렇게 브로커는 좀 해야 되나요? 예. 그러니까 그 영어 뜻 예. 그대로입니다. 이제 중간 네, 위탁업체. 중간 위탁업체. 예, 아주 나쁜 짓을 하는 브로커가 아니라 어쨌든 중간 위탁업체한테 15억 약 16억 정도 가는 게 맞냐. 전체 36억 원인데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주거 관련해서는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습니다만 이건 12월 1일 날 조금 복잡해요. 결국은 민간 개발사 이익 독점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이 있는데 또 뭐 청년들 역세권 주변으로 해서 청년들을 위한 주택 지어주니까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서 이건 12월 1일 날 인터뷰에서 구체적으로 한번 다뤄보고요. 자, 시민단체들이 제일 그 1,000여 개 이상의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시청 앞으로 몰려갔던 건 서울시 소위 서울시 바로 세우기 명목으로 삭감된 예산 이 부분이죠. 830억 정도? 아마 더 많을 겁니다. 네. 아, 더 많을 거예요? 네, 네. 감춰진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민단체 예산이라고 표현하는 건 저는 좀 말에 조금 적절치 않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자신들이 필요한 예산들을 서울시에 반영하는 그러한 제도 안에 있는 시민 예산이다. 참여 예산 그러면. 네. 시민 참여 예산을 포함한 네. 이제 시민들이 조직한 단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집행이 되거나 아니면 그런 분들이 의견을 모아오는 네. 여러 가지의 사업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시민들이 직접 관여한 예산까지 합친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많다. 네. 그 제가 아는 바로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각각 하나씩 주거복지센터가 네. 있는데 그중에 SH공사가 운영하는 데가 6개 네. 그리고 민간 위탁하는 곳이 19개. 네. 근데 19개의 성과 지표가 네. SH에서 하는 데보다 거의 뭐 2배 가까이 성과 지표가 좋은 것으로 아는데 네네. 근데 전부 다 SH로 다 환원한 SH에서 다 나머지 19개 일했던 분들 다 해고 앞으로 다 SH가 할 거야.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정확히 좀 말씀드리자면 네. 오세훈 시장은 이제 그러한 외부 업체나 시민단체들이 운영을 했을 때 방만하게 운영한다거나 원활하지 않다거나 무슨 잘못이 있다라고 전체를 싸잡아서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감사 결과도 안 나왔다고 그러던데. 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감사는 본인이 평상시와 다르게 원래는 감사원에서 재직하시는 공무원들이 보통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오시는데 그렇죠. 지금은 본인이 직접 지명한 사람이 감사위원장으로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에. 근데 그분 또한 지금 감사위원회 자격이 없는 걸로 판단되어지는 차원인데요. 그런 분이 이런 워딩이 있은 다음에 나온 감사 결과가 과연 이게 정당하게 만들어진 결과일지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있고요. 네, 답정너라고 하죠. 답이 네. 정해져 있는 감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으로부터 자유롭기가 쉽지 않겠네요. 그리고 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에서 네. 그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했던 분들이 성과 지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재위탁을 하거나 재위탁을 안 하게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1년 전부터 성과를 지표를 하고 그렇죠. 그 사람들의 개선점이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할지 여부 그다음에 인력의 승계 여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성과를 검사를 하고요. 이게 네. 평가를 하고요. 근데 이번에 외부 위탁 업체들의 평균 점수는 90점 정도라고 한다면 네. SH 같은 경우는 한 85점 정도라고 네. 보는데 5점 차이여서 별로 없을 것 같긴 하시지만 네. 이게 서울시에서 하는 평가의 1점이 곧 일반 시민들의 2배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체감적으로는 왜냐하면 이게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거여서 네. 보통 70점은 무조건 넘는 거고요. 80점을 네네. 넘으면 그냥 중, 90점을 넘으면 매우 잘함. 막 이렇게 느끼시면 체감적으로는 맞으실 거다. 그런 네. 차원인데 어떻게 보면 주객이 전도된 거죠. 네. 네. 답정너 감사 결과가 또 나오는 건 아닐지 걱정이 됩니다. 뭐 잘 해주시리라 믿고 싶습니다. 자, 오늘 김호평 서울시의회 예결위원장님과 인터뷰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서울시 기획조정실에서 서울시 입장 및 예산안에 대한 부연 설명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주에 인터뷰 기회를 마련을 해서 서울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오세훈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들어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장님이 이런 예산에 대한 이견을 좀 좁혀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준은 시민들의 삶의 질이다. 라고 하는 점을 꼭 짚어보고 싶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신장기업 인서울 코너에서는요. 다음 주 수요일과 다다음 주 수요일까지 3주간 서울시 예산 꼼꼼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역대 최고 수치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4,000명대 넘어가면서 수도권은 비상계획 발동 검토하는 위급 상황인데요. 전 질병관리본부장 지내신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4,087명입니다. 24일 0시 기준. 확진자 급증 상황. 이거 어쨌든 원인은 한번 많은 분들이 뭐 이런저런 말씀은 있습니다만은 원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네. 제일 큰 원인은 11월 1일부터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자가 시작되면서 상당히 네. 많은 부분이 그전에 수도권에서 4단계를 취하고 있던 부분이 지금 거의 1단계 옛날로 따지면 예전 1단계 기준으로. 정도가 될 정도로 많이 풀렸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모두들 느끼고 있겠지만 각자의 마음가짐이죠.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나 보다. 네네. 돌아가나 보다 하면서 이제 많이 소위 방역에 대한 경계심이 흩어진 게 사실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면은 지금 이제 정부에서 다행히도 추가 접종에 대한 기간을 단축시켰습니다만은 네. 우리가 사실 그 표면적으로는 거의 80%에 가까운 전 국민의 80%에 가까운 즉 성인의 90%에 가까운 네, 성인 90%. 접종 완료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이죠. 그런데 이 숫자가 형성된 배경 기간이 너무 길어요. 즉 한 2월 말부터 시작해서 네네. 10월 말까지 이제 완성이 된 겁니다. 네. 8개월 동안 완성을 시켜놨기 때문에 네. 그 사이에 긴 기간 동안 면역이 떨어진 사람, 없어진 사람들이 지금 혼재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9월, 10월에 맞았던 사람은 지금 면역이 가장 강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러다 보니까 소위 돌파 감염이라는 것이 생기는데 그러다 보니 그 기간이 제일 취약한 기간에 걸린 사람들이 이 60세 이상의 고령층 사람들이었죠. 예. 네. 그러면서 이제 급작스럽게 위중증 이완율이 높아지면서 이제 지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위중증 환자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역적으로 보면 수도권, 특히 서울, 그 다음에 연령층으로 보자면, 그 접종 효과가 반감되거나 거의 사라진 고령층, 그리고 백신 접종을 아직 많이 하지 못한 청소년, 중학생들, 이런 쪽에서 확진자 수가 많이 늘고 있다. 이거는 사실에 가까운 진단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발생 그래프를 보시면요. 예. 20대, 30대, 40대, 50대는 지금 확진 되는 비율이 확 줄어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60대는 늘어나고 있고
뭐 학생들은 당연히 이제 백신을 잘 못 맞았으니까 늘어나고 있고 하는 그런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부스터 소위 추가 접종이 제때 쭉 되면 이제 그 소위 60대 이상은 좀 줄어들겠지만 네. 40, 50대가 또 면역이 떨어지는 시기가 또 도래합니다. 네. 한 1월이나 2월쯤 되면 그때 한창 겨울에 이제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죠. 그때는 아마도 50대를 중심으로 또 다른 돌파 감염이 생길 우려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50대 1월, 2월 달에 40, 50대에 그 추가 접종 일정을 6개월 이후가 아니라 4개월, 5개월 이후로 조금 당겨야 되겠네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예, 지금 이제 50대까지는 5개월로 당겨놨고요. 네네. 지금 18세부터 49세까지는 아직 이제 계획은 없습니다. 추가 접종 계획은요. 네. 그래서 이제 문제는 그 추가 접종이 된다 하더라도 네. 5개월째에 맞는 사람은 그 4개월째에는 맞지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두 번 접종이 끝나고 4개월 지나서 4개월 1주, 2주, 3주 차 이렇게 될 때는 사실 면역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네. 이제 그때 각자가 이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면 각자 그 시기가 되면 더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더 조심해야 된다. 개인은 더 조심해야 되고 그다음에 추가 접종 일정을 좀 5개월이 아니라 4개월 정도로 좀 당기는 것도 그 정부 당국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자, 네, 지금 60세 이상은 이제 확실히 한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좀 고민을 해야 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청소년 접종률이 낮은 이유가 뭔지, 즉 12세에서 17세는 1차 접종률이 41.5%고요. 기본 접종률 전체적으로 다 접종을 한 2차 접종까지 맡은 접종률이 16%.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굉장히 주저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들은 바로는 특히 뭐 여성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어머님들이 굉장히 주저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던데 이 단순히 청소년들에 대한 접종이 실익이 더 크다. 사회정책적 실익이 더 크다. 이 말만으로는 좀 설득이 잘 안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백신이라는 게 이제 어쨌든 그 이물질을 우리 몸에 넣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좋을 리가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굳이 그것을 맞는 이유는 코로나에 걸려서 혹시 내 몸이 잘못될까 내가 잘못될까 봐 맞는 건데요. 지금 사실 그 어린 청소년들은 그렇게 중증 화율이 높지 않고 오늘 뭐 태아 이제 사산이 나왔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20세 미만에서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코로나에 걸려서 위중증이 되거나 사망할 위험이 거의 없는 나라에서 백신의 부작용, 즉 심근염이라든지 뭐 또 여성 경우에는 뭐 생리불순이나 등등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부모나 또 본인들이 기꺼이 맞겠다고 하겠느냐, 맞겠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는 다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나 질병청에서도 강권하지는 않는다. 그냥 가볍게 권고한다라는 그런 지금 포지션을 취하고 있어서 학부모들도 조금 망설이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뭐 어쨌든 미국 화이자 같은 경우는 자사 코로나19 백신이 12세에서 15세 청소년에게 100% 예방 효과를 보였다. 뭐 이렇게 발표를 하고 해외 사례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도 접종을 하는 것이 청소년들도 더 낫다라는 의견도 또 이렇게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강제하진 않지만 뭐 이런 의견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청소년 백신 패스 이런 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률을 높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청소년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들은. 예, 참 저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16세, 17세는 제가 맞으라고 사실은 강하게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인정이 됐고요. 아, 공식 인증이 됐습니까? 16, 17세. 예. 그 밑에는 사실은 화이자만 지금 유일하게 대상인데 화이자를 만든 미국에서조차도 공식 승인이 난 건 아닙니다. 예, 응급 승인이 난 거고요. 응급 승인. 지금 이제 100% 나온 것은 굉장히 좋은 성적이기 때문에 효능은 좋습니다. 이 화이자 백신의 효능을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제 돌파 감염도 생기고 등등 하지만 그런데
100%는 사실은 이제 너무 과한 성적이거든요. 네. 오늘 오전에 그 지난 트럼프 정권 때 그 미국 CDC 장을 지낸 분하고 이제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한 30분간 네. 그분도 얘기가 미국에서도 돌파 감염이 한 30%씩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추가 접종밖에 없다는 건데 네. 어린아이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나라에서도 굉장히 그 반대하는 부모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참 어렵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학부형 심정은 똑같지 않겠습니까? 네. 예, 혹시 내 아이가 주사 맞아서 잘못되면 코로나로 잘못될 확률은 극히 낮은데 네. 백신으로 잘못된 확률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망설이게 되는 것을 어쩔 수 없고 특히 15세 미만 이하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딱 확답을 드리기가 참 어려운 상태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 정 교수님 말씀은 16, 17세는 확실한 데이터가 있으니까 거기는 무조건 강력히 권고한다. 네. 그 이하는 권고한다 정도. 예. 우리나라에 지금 예를 들어서 환자가 네. 4,000명 넘었다고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뭐 10,000명, 20,000명이 생기는 외국같이 생기면 그때는 적극적으로 맞아야 합니다. 아직까지는 그 청소년들한테까지는 그런 어떤 큰 위험이 아주 대단한 위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두고 보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그런 좀 소극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또 뭐 전문가들마다 또는 또 방역 당국에서 또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는 부분이라서 사실 우리 그 학부모들은 자녀를 둔 부모들은 좀 혼란스럽고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지금 마지막 말씀이 의미심장합니다. 지금보다 더 확산된다면 문제다. 그러면 지금보다 더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모두가 신경 써야 될 1차적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교수님, 우리 국민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시죠. 이게요. 지금 백신도 좋고 이제 먹는 약도 좋고 다 좋지만 제일 중요한 건 마스크입니다. 마스크. 정말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잘하고 있는 나라가 없는데요. 네네. 그 가장 중심과 핵심에는 마스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마스크를 벗지 않아도 될 장소에서는 무조건 마스크를 쓰시라. 이번 겨울 지날 때까지는 꼭 쓰시라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네. 손위생, 손 절대로 입에 가까이 대지 않고 손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는 거. 네. 이거 각자 잘하면요. 거리두기 그렇게 심하게 안 해도 괜찮다고 저는 봅니다. 같은 거리두기에서라도 우리는 훨씬 더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정말 딱 한 가지 마스크 꼭 착용하세요. 집 바깥에 나가면 무조건 마스크 쓰시라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스크와 손 씻기 이것이 정도다. 그리고 유일한 방안이다. 지금까지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발걸음이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디지털 대전환 선대위 차원의 첫 공약을 발표했고 오늘은 중소기업 정책 4대 비전을 선보이며 정책 행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완전히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라고 하며 사죄의 큰절을 하기도 했는데요. 홍영표 공동선대위원장 연결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 이 후보의 움직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영표입니다. 네, 의원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저는 오늘 광주 화순을 거쳐서 지금 광양에 와 있습니다. 네, 2박 3일 호남행 이렇게 언론에서는 이야기를 하던데요. 네네. 지금 시기에 왜 호남에 가신 겁니까? 최근에 뭐 여론조사나 여러 가지 추세를 보면 정말 내년 대선이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 민주당의 어떤 당원들과 지지자들에 대한 어떤 그래도 대선에 대한 어떤 전망과 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사실 왔습니다. 네. 우선 지지층 특히 이제 호남의 당원과 지지층을 결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보이는데요. 최근 윤석열 후보 호남 지지율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뭐 어떤 지지율에서 보자면 뭐 두 자릿수로 훨씬 넘는 경우들도 좀 보이는데요.
호남 민심 어떻습니까? 윤석열 후보에 거는 기대가 좀 있는 건가요? 과거와 달리? 저는 뭐 실제로 이제 어제부터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났고요. 네. 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뭐 그렇게 호남의 민심이 뭐 윤석열 후보 쪽으로 기운다. 이거는 너무 좀 과장된 분석인 것 같습니다. 그거보다는 오히려 네. 윤석열 같은 사람이 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거 국가가 어떻게 되겠나 이런 우려를 하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내년 대선에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승리할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네. 뭐 일단 지지층을 결속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추진도 지지층을 좀 결집시키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 보이는데요. 또 한편으로 보자면은 조응천 의원은 열린민주당과의 합당은 중도층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오히려 중도층의 마음을 떠나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걱정을 하기도 하셨어요.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추진 이게 정치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지금 대선을 앞두고 이제 양 진영이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 우리 당으로서는 열린민주당이 탄생하는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많은 정치적 사안들에서 함께 해왔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 내부를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꼭 통합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판단해서 지금 합당을 추진하고 있고요. 네. 지금 뭐 그것이 어떤 조국의 어떤 문제 이거와는 뭐 직접 연결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 아니다. 열린민주당이랑 합당하면 조국의 강을 건너지 못한다라는 게 이제 조응천 의원이 방송에서 나와서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조국 저는 뭐 그것은 좀 의견을 좀 달리하고요. 의견을 달리하신다고요? 네네 달리하고 우리가 이제 뭐 선거를 하면서는 이제 다양한 계층 또 다양한 요구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로 모아가는 노력이 필요한데 네. 전 뭐 이 문제는 뭐 여러 사안 중에 하나고 그것에 대해서는 뭐 열린우리당 합당과 직접적으로 연결시켜서 해석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되고 한 거니까 하나 제가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전에 이낙연 캠프에서 계셨던 이상희 교수가 네네네. 이재명은 민주당의 적폐기 때문에 도려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뭐 SNS에 글을 계속 쓰시나 봐요. 그게 또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원팀 아직 멀었다. 이런 취지로 기사가 나왔는데 이 부분 어떻습니까? 그 이재명 후보의 주요 정책 중에 하나인 기본소득에 대한 네네. 그 좀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분이 또 이상희 교수입니다. 네. 그래서 뭐 우리 이제 기본소득 또 이낙연 후보가 했던 신복지에 대한 정책들 이런 것들이 네. 이제 저는 이제 선대위가 하나로 된다는 것은 그런 서로 약간 이견이 있었던 정책들을 또 하나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그것을 좀 이해하시면 네. 그렇게까지 비판할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이상희 교수의 비판이 좀 과하다.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다. 뭐 저는 그 이상희 교수께서 주장하는 것 자체를 비판하는 게 아니고요. 네네. 또 이제 함께 해야 할 네. 사람들인데 네. 좀 과도하게 그런 비판을 하는 것은 단결에 좀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결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정책적 내용에 대한 주장과 별개로 단결이라는 네네. 관점에서 과하다라는 말씀을 네네.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민주당이 될 거다. 뭐 단적으로 보자면 이재명의 민주당,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사죄의 큰절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오후에 또 윤관석 총장 등 정무직 당직자들이 총사퇴를 했어요. 이게 뭐 선대위의 효율적인 업무 재배치라든지 뭐 실무적인 부분에는 어떤 일정하게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 자리를 내주는 역할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 정무직 당직자 총사퇴를 가지고 국민들이 아, 민주당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있구나. 크게 반성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이제 대선 승리를 위해서 네. 우리가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지금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어떤 여러 과정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네. 이제 우리가 뭐 절체절명의 어떤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 네. 저는 이제 선대위는 지금 우리가 이제 처음에 원팀을 이렇게 구성해서 하다가 보니까 네. 여러 가지 뭐 의사 결정이라든지 또 뭐 실행이라든지 이런 데서 약간 좀 문제점들이 있다 이렇게 후보가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신속한 의사 결정과 뭐 기동성 있는 이런 집행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요구하고 있어서 거기에 네. 당도 이제 많이 맞추려고 하고 있고요. 네. 저는 이제 선대위는 결국은 또 당은 당대로 해야 될 역할과 책무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대선의 결정적인 어떤 승부처가 될 중도층에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선대위를 만들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외연을 좀 더 확대해 나가는 뭐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 이것을 좀 지금 이제 새롭게 우리가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역점을 둬야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네. 그 엊그제 긴급 의총을 일요일 네네. 날 네네. 했는데 한 20명 정도 의원님들이 발언을 하셨다고 하고, 근데 이제 네네. 의총 끝난 후에 실은 당 지도부가 방향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것 아니냐라면서 특히 송영길 대표에 대한 정치적 책임과 관련해서 그런 책임론을 제기를 하셨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저도 그날 의총에 참석했습니다만 네네. 직접적으로 뭐 송영길 그 대표에 대한 어떤 그런 책임론 이런 것들이 거론된 것은 아니고요. 아, 언론이 좀 과장한 겁니까? 그러면 네네 우리가 이제 빨리 네. 그 좀 선대위의 어떤 문제점이나 네. 보완해야 될 것을 빨리 정비하자. 뭐 이런 취지를 얘기했고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신속하게 그런 네. 것을 재정비하고 좀 대선 승리를 위해서 나가자 뭐 그런 취지로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2016년, 17년 문재인 대통령 선거 때나 이게 보면 소위 뭐 양정철, 이호철, 전해철 등 뭐 삼철의 불출마 선언이라든지 또 이전에 DJ 선거를 할 때 그 소위 동교동계에 자기 기득권을 다 버리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지 않았냐. 민주당 네. 거대 여당 안에서도 자신의 기득권을 버리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지금 돌아선 민심을 좀 설득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평가들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우리가 정말 대선 승리를 위해서 국민들로부터 비판받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건 과감하게 저희가 반성하고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어떤 뭐 기득권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네. 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는 뭐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저희가 뭐 그런 것도 뭐 앞으로 논의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네. 자, 그 개발이익 환수법이나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사법경찰관리직무법 등에 대해서 이 속도를 내서 야당 쪽에서 협력하지 않으면 소위 개혁 입법 단독 처리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래야 국민들이 민생 우선의 이재명 선본 민주당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기동민 의원 같은 경우는 속도만 강조하다가 독주 이미지 생기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이번 정기국회나 이때 소위 개발이익 환수법 등 역점을 두고 있는 개혁 입법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지금 이제 개발이익 환수법은 뭐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지만 네.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이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걸 결사 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엊그제 국토에 보니까 그러시더라고요. 네. 이제 만약에 우리가 하려면 네.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네. 패스트 트랙은 최장
한 230일이 걸립니다. 맞습니다. 네. 패스트 트랙이 네. 아니라 사실은 슬로우 그래서 트랙이던데요. 요즘 국민들은 그냥 지금 여러 가지 부동산 투기 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뭐 이러니까 뭐 당장 이렇게 요구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네. 실제로는 국회 그 제도상 230일이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이번 정기 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마지막까지 노력을 다하겠지만 안 되면은 이제 패스트 트랙이라도 네. 저희가 해서 통과를 언젠가는 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법안을 우리가 아무리 의석이 많고 이러더라도 처리하는 네. 것은 법적 절차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 부분을 우리가 무시하면서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또 우리 민주당이 그간에 많은 개혁 입법들을 오랫동안 못했던 것을 많이 했습니다. 네. 했는데 지금 이제 핵심적인 몇 가지 이 법안들, 개혁 법안, 그런 것들, 특히 언론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검찰 개혁을 완성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지금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보니까 네, 그 부분입니다. 많은 예. 국민들이 이제 비판을 하고 계시고 또 그런 만큼 또 그런 정치적으로 굉장히 갈등이 많은 예. 법들에 대해서는 휘발성이 강하죠. 이게 이제 예. 어떤 절차적 정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확보가 되어야만 다수 국민들한테 공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네. 그런 데서 저는 분명하게 언론법이라든지 검찰 개혁을 완성하는 여러 가지 입법들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반드시 할 겁니다. 그런데 네. 이제 그것이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 이런 네. 것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국민들에게 충분한 어떤 응답을 해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음만큼 또 국민들의 바램만큼 개혁 입법이 실제로 완결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죄송하다라는 말씀까지 들었고요. 자, 민주당 핵심 인사들이 최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수차례 물밑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 송영길 대표는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건 예의가 아니다. 근데 내부 상황이 정리되는 건 좀 봐야 된다라고 해서 묘한 여운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물밑 접촉이 혹시 있었는지.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이번에 이제 윤석열 그 선대위 출범을 이틀 전인가요? 한 걸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네. 제가 그때 머리에 딱 떠오르는 생각이 이번 대선은 과거와 미래의 대결이구나. 과거와 미래. 있습니다. 예. 네. 김병준, 김한길 이런 한국 정치를 지금 30년, 40년 하면서 철새 정치, 배신의 정치 이런 걸 했던 분들이 네. 윤석열 후보를 둘러싸고 있고 또 거기다가 정치 검찰 출신들이 지금 실무적인 라인을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국회 정치 세력과 정치 검찰의 카르텔이 만들어 놓은 게 저는 윤석열 후보의 선대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과거의 세력들과 미래로 나가고자 하는 이재명 후보의 비전과 정책 이것의 대결이 되어야 하고 네. 그렇게 되면 저는 국민들께서 미래를 선택하실 거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네. 그러면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윤석열 선대위로 결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민주당과 함께할 여지는 없다. 구태 세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 맞는가요? 저는 더 이상 이제 그런 분들이 우리 민주당 선대위에 결합해서 어떤 역할을 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오히려 그게 정치를 희화화하고 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아니 송 대표님께서 예의는 아니다 지금 내부 상황 정리되는 건 좀 봐야 된다 해서 묘한 여운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홍 의원님께서는 전북 도당 행사에서 19일 날 대통령 지지도가 네네. 40%대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판세 뒤집을 수 있다. 필승 전략이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필승 전략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시죠.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제 정권 교체 지수가 높지만 예. 다행인 것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40% 중반대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한테는 큰 희망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성과와 한계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네. 거기다가
우리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비전과 정책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호소하면 저는 저희들이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홍영표 공동선대위원장님이셨습니다. 대통령을 위한 경제, 놓치면 안 될 경제 이슈를 야무지게 챙겨주시는 한양대 경영학부 이창민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지난주에는요, 그 두산그룹 예를 들어서 재벌 경영에 있어서 재벌들의 세습 문제, 어떤 문제가 있냐, 지배구조의 선진화 말하자면 이런 부분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하림 하는 하림그룹 얘기입니다. 닭고기 하면 하림이라는 그 이 문구 다 귀에 익으실 텐데요. 요새 뭐 라면도 출시하고 뭐 그다음에 NS 쇼핑, 홈쇼핑 인수를 한다 등등등 해가지고 하림 얘기가 여기저기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지배 구조가 굉장히 안 좋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전반적인 문제의 핵심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금 하림의 지배 구조 어떻습니까? 뭐 최근 할인 문제를 쭉 살펴보면은요, 재벌 문제, 재벌이 가질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지금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예, 종합 선물 세트라고 표현을 했는데 한 4가지로 정리를 해드리면요, 일단은 100% 개인 회사 있잖아요. 자기가 100% 지분을 다 가지고 있는 거. 개인 회사를 비상장 회사로 만들어서 네. 그걸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편법,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것들이 하나가 있고요. 부당 지원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일단은 회사 이름은 올품이고요. 오늘 자주 나올 텐데. 이것도 선전 많이 하던데. 예. 그게 예전에 카카오 문제 터졌을 때 K큐브 네네. 홀딩스라고요. 자녀 취업시키고 그랬던 회사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이 올품이 100% 1인 지분 1인 예, 개인 회사예요. 완전히 100%. 누구 거예요? 그 지금 아들이요. 아들. 그러니까 장남 김준영. 예. 장남이 100%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하림 계열사들이 부당 지원 행위를 하고 있다는 엄청나게 거죠. 뭐 몰아줬죠. 예. 근데 이거를 원래 이제 그 위에 지금 현재 동일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네. 공정거래에서 실제 너희 재벌의 총수가 누구냐 그럼 지정을 하잖아요. 네, 맞아요. 재벌기업 총수는 지정합니다. 네. 저기와 관계없이 지분과 관계없이 공정위원회에서 이 사람이 지정해요. 총수야 예, 하고 누가 지정해요. 실질 권력이냐. 예, 예. 예. 근데 아직은 동일인이 아버지예요. 아버지인데 저희가 계산을 해보면 거의 장남한테 지분 같은 거는 넘어갔다고 다 봐야 넘어갔다? 돼요. 예, 거의 넘어간 지분 승계는 거의 이루어졌는데 이 올품 회사의 지분 100%를 보니까 2012년에 다 증여를 했어요. 이미 네. 일찌감치 10년 전에 일찌감치 했네요. 예. 그래서 이런 회사한테 이제 일감 몰아주고 이런 내부 거래 나타나고요. 그게 그럼 두 이거 번째. 공정위에 걸리는데 무조건 예, 공정위에 걸렸죠. 걸렸어요. 예, 벌써 걸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예, 그래서 두 번째는 그거와 연관된 내부 거래. 아까 올품 같은 회사한테 네. 100% 자기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한 몸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기다 일감 몰아주면 그거는 그 재벌 총수한테 이득으로 다 가는 그냥 거니까. 내 주머니로 그냥 다 들어오는 거지. 예, 보통 하는 행태는 몰아준 다음에 배당으로 가져가고요. 비상장 회사니까 감시도 별로 안 받고 그러니까. 아니면 너무 이제 눈에 보이는 거 아닌가? 예전에 하다가 되게 많이 철퇴를 맞았던 방식인데 그대로 하고 있어요. 네, 아직까지도 많이 해요. 예, 아직까지도 여전히 많이 해요. 그래서 이 너무하네. 100% 소유한 비상장 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매년 리스트를 제공을 하거든요. 네. 예. 그거를 사실은 언론이나 시민단체나 이런 데가 좀 주목을 해야 돼요. 또 감시해야죠. 그다음에 이제 감독기관들, 금감원, 국세청 이런 데들이 집중 모니터링을 좀 해야 됩니다. 아니 시민단체들한테 시민단체들도 물론 자발적으로 감시를 해야 되지만 시민단체들한테 이렇게 미룰 게 아니라 언론 그다음에 실제 감독기관들, 실제 감독기관 공정이나 공정위, 금감원이나 금감원, 국세청. 네, 국세청 네. 여기서 철저히 봐야 돼요. 이렇게 하는 거 정말 반칙입니다. 개인 회사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재벌 기업들이 부당 지원 일감 몰아주고 네네. 이렇게 하면 그냥 앉아서 그냥 땅짓고 헤엄치기도 이런 땅짓고 헤엄치기가 없어요. 땅짓고 헤엄치기고 뭐 이렇게 배당 받아가는 거 말고도요. 또 하는 방식이 이제 일감 몰아주고 하면 기업이 확 크잖아요. 그렇죠. 그럼 주식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가요. 예. 그러면 이제 그걸 팔아가지고 예. 뭐 다른 또 문어발 확장하는 데도 쓰고 뭐 여러 가지 일종의 이런 걸 종잣돈으로. 통해서 상속세 안 내고 그쪽 그 재벌 기업
세습하는 거거든요. 네네. 아주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예. 근데 아직도 이렇게 너무 대놓고 하는 거 아니에요? 혼자서 1인 회사, 개인 회사죠. 개인 회사 그냥. 형식만 법인이지 그냥 개인 회사잖아. 이거 근데 하림은 올해 기준으로 공정위 발표 보니까 지금 재벌 대기업 집단 순위가 31등 정도 돼요. 아, 이건 굉장히 큰 기업이에요. 굉장히 큰 기업인데 제 문제는 이게 대기업 집단 지정 안 되는 그룹들 많잖아요. 그 아래. 거기가 사실은 문제예요. 거기가 더 심하다. 네, 거기는 사각지대다. 감시의 사각지대잖아요. 감시의 사각지대. 정확히 말씀드리면 자산 규모 5조 이상이면 이제 대기업 집단이 되는데 네. 제가 보기엔 한 2조에서 5조 사이. 여기가 아주 제가 거기가 보기엔 절정일 겁니다. 거기가 절정일 거다. 자, 일단 이 올품 얘기하셨고 내부 거래 얘기까지 하셨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인수합병 얘기인데요. 요즘 네네. 이제 NS 홈쇼핑? 예, 주주들이 관심 있어 하는 건데 이거를 갑자기 그러니까 NS 쇼핑도 할인 계열사예요. 아,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계열사끼리 합병하는 건데 이게 문제는 NS 홈쇼핑이 상장회사예요. 그러니까 다른 소액 주주분들이 많아요. 네네네. 근데 이거를 지금 인수합병을 하려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원인은 NS 쇼핑 아래에서 지금 부동산 개발을 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양재 물류센터. 아, 거기가 거기가 이제 목돈이구나. 예, 향후 지금까지는 그냥 초기 비용만 들어갔어요. 그리고 네. 인허가 리스크가 있어 지지부진했는데 이제 그게 곧 될 것 같아요. 인허가 리스크가 이제 해결이 된다. 어느 정도 돼 가는 것 같으니까 네. 이때 그거를 합병을 해서 모든 이익이 이제 총수 일가 쪽으로 몰아가는 구조를 짠 거죠. 근데 이제 NS 홈쇼핑은 상장 회사고 지금 하림은 비상장이에요? 지금 거기도 인수하려고 상장이에요. 하는데 네, 거기도 상장이에요. 인수하려고 하는 회사는 어디입니까? 거기가 지금 하림 지주요. 하림 지주. 예. 근데 거기도 상장입니다. 상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도 상장이다. 그게 요거는 지금 그러니까 NS 홈쇼핑의 상장회사니까 소액 주주가 있잖아요. 네네. 거기가 피해 보시는 거는 조금 어려운데 옛날에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생각하시면 저도 그 생각이 딱 나서.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서로 기업 가치 평가를 네. 주식이나 기업 가치 평가를 이 제대로 하지 않아서 어느 한쪽 기업 가치 말하자면 NS 홈쇼핑의 기업 가치나 주식 평가를 낮게 하고 지금 인수하는 하림홀딩스 주식이나 이렇게 사업 기업 가치를 높게 평가하면 그러면 하림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손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NS 홈쇼핑. NS 홈쇼핑. 그렇지. 그러니까 NS 홈쇼핑이 삼성물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삼성물산 주주들이 지금 소송하고 있어요. 그러지 않아도. 네네. 소송하고 있죠. 그거 뭐 굉장히 많이 문제됐고요. 네. 아마 이것도 제가 보기엔 소액 주주분들이 그냥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상장회사끼리 합병은 저희 자본시장법의 합병 비율을 시가로 정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삼성물산 제일모직 때도 이게 언제 합병을 발표하냐는 타이밍이거든요. 그때 기준으로 정해지는 거니까 합병 비율. 맞아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양재 개발 사업이요. 아직까지는 지지부진하잖아요. 지금 합병을 하면은 예, 지금 합병을 하면 싸게 먹는 거고. 싸게 먹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그거 기업 가치 터지면 빵 올라간다. 그 이득은 다 총수 일가로 흘러가는 구조. 네. 누굽니까? 이거 그림 그리는 사람. 이런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난 신기하네. 올품 부당 지원하고 내부 거래하고 NS홈 쇼핑 소액주주 어떻게 되든 간에 지금 기업 가치 낮은 시점에서 인수하고 미래 가치는 NS홈 쇼핑이 굉장히 큰데 네. 미래 가치가 실제 현실화되기 이전에 쌀 때 먹어서 크게 키워서 다 총수 일가에게 간다. 네. 이렇게 해서 뭐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하림은 계속 뭐 확장. 총수 일가는 뭐 일단 자기 재산 증식시켜서 뭐 돈은 여러 가지로 쓰겠죠. 근데 이제 뭐 확장도 하고 네. 그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부를 증식을 시켜서 그거 네. 가지고 뭐 여러 계열사의 지배권을 더 공고히 하는 데 쓸 수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종잣돈을 마련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게 하림 쪽이 뭐 그쪽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자, 이것도 원래 자본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계속 굴러가서 점점 더 키우기 전에 키우지 않으면 쓰러진다. 자전거가 동력을 잃으면 쓰러지는 것처럼 우리도 아니 우리는 뭐 삼성처럼 재벌 되지 그 1등 기업 되지 말라는 법 있냐. 우리도 뭐
자본이 살아남기 위해서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변명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그 도를 넘어서 있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도를 넘어섰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재벌 문제랑도 연관이 되는 문제인데 네네. 자, 우리나라 대기업들 계열사가 너무 많아졌어요. 네네. 그리고 너무 많아지고 최근의 특성이 뭐냐면 돈은 많이 벌어요. 근데 실물 투자를 안 하고 실물 투자를 안 한다. 네, 실물 투자를 안 문제지. 하면 실물 투자를 안 하고 예를 들면 R&D 투자 어떤 미래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적고요. 적고. 그다음에 실물 투자가 안 되면 고용도 줄어요. 그게 문제죠. 예. 그리고 그 돈을 그러니까 저도 궁금해요. 사실은 그 돈을 어디 쓰고 있는 건지. 다 부동산에 갖다 때려박나? 저는 부동산 문제도 사실은 요즘 이슈인데 네. 대기업 부동산 문제도 좀 적극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땅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돈은 벌었으니까 어딘가에는 쓰고 있을 게 그렇죠. 분명하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영업용 부동산을 약간 가장한 예, 비영업용 부동산이 상당히 보유가 될 수도 비업무용 있어요. 토지가 상당히 보유돼 있을 가능성이 예, 있다. 그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일단은 네.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이고요. 기업이 그렇죠. 예, 미래를 위해 생산성 향상을 위해 써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부동산 가격 폭등에도 상당히 일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뭐 종부세 과세 대상자들도 보면 법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개인보다 법인이 네. 굉장히 많아요. 법인 이제 회사들이죠. 뭐 공익법인이 종부세 내겠습니까? 아 물론 공익법인 중에 종부세 내는 데가 있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라는 네, 뭐 그런 뭐 부작용도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런 부작용도 있긴 합니다. 근데 그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향후에 네. 글쎄 대선에서 그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국세청이 좀 전향적으로 나서줘야 될 것 같아요. 국세청만 정확한 정보가 있잖아요. 그렇네요. 네. 네. 자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여기뿐만 아니라 하림이 한때 우리금융지주 지분 인수도 검토했고 해운기업 펜오션 인수했고 라면 시장 진출도 했어요. 2,000원짜리 최고급 라면 뭐 그 텀블러에 국물을 싸들고 다닌다 뭐 이런 최고급 라면도 출시를 했어요. 사업 다각합니까? 문어발 확장입니까? 근데 제가 소유 지분도를 예. 이게 라디오라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근데 저희 하림도 계열사가요. 예. 지금 제가 얼핏 봐도 일단 한 4, 50개 돼요. 그러네요. 네. A4 용지에 꽉 차 있습니다. 저희 그러니까 공정위에서 이거 소유 지분도 다 공개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궁금하시면 가서 보시면 네. 놀라세요. 제가 저희 수업 시간에 이런 거 네. 보여드리면 다들 엄청 놀라세요. 학생들이. 예. 예, 엄청- 이렇게 큰 기업인지 몰랐네요. 저도 지금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한번 줘보실래요? 네. 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게 계열사 4, 50개 정도 됩니다. 이게 이만큼이 사업 다각화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네. 지난달 공정위가 할인그룹에 4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번에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받게 됐다는데 네. 이거 왜 부과받은 겁니까? 과징금 부과받은 거는 아까 말한 그 올품이라는 아 네. 몰아주기 했던 예, 거. 거기다가 계열사가요. 네. 계열사가 한 5군데 뭐 총 합치면 제가 보기엔 계열사 한 8군데 정도가 올품의 물건을 비싼 가격에 사주고 그다음에 굳이 올품한테 안 사도 되는 딴 데서 사도 되는 것들을 예전에는 사던 거를 예전에 올품한테 한 거죠. 근데 그게 그 장남 김준영에게 100% 지분 증여된 이후부터 집중적으로 아들한테 몰아주게 하는 거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과징금 맞았고요. 49억 원이네요. 예. 국세청은 제가 언론 기사만 봐서는 지금 정확하게 뭐를 타겟으로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모르겠는데 네네. 제가 보기에는 뭐 왜 아시겠지만 증여 의제가 되면 이것도 상증법상에 증상법상. 예, 예. 그러니까 일종의 그러니까 계열사한테 몰아줘도 너한테 준 거나 다름없다. 대충 이해가 갑니다. 네, 네. 49억 과징금의 두 번째 시리즈입니다. 49억 과징금을 몰아주기로 이렇게 됐다면 그게 증여의제 되거든요. 증여의제가 되니까 증여세 내라 이거예요. 증여세. 상속세 내지는 증여세 똑같거든요. 돈 이 정도 몰아줬으면 세금 내라. 이거 사실 위장 상속, 위장 증여입니다. 그게 이제 저는 삼성에서만 이런 거 하는 줄 알았더니 하림도 삼성을 따라잡기를 하고 있고 범죄 수법은 네. 재벌 기업 내에서 전파됩니다. 전파된다. 그래서 저는 그냥 네네. 제도적으로만 정리를 하면 일단은 이런 거 굉장히 계열사 가지고 장난치는 거잖아요. 네네. 계열사를 거의 레고 수준으로 뺐다
묻혔다 이러는 거니까 이런 거에서는 상법 개정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분명히. 네. 그래서 분할이나 합병 이런 거는 예를 들면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할 때 예를 들면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제한을 하든가 이런 거 지금 그렇지, 얘기되고 그렇지. 있거든요. 살짝. 네네네.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과 무슨 사과 절 뭐 이런 얘기만 대선에서 오고 가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들이 좀 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통령을 위한 정치. 역대 대통령의 정치와 관련된 여러 시사 현안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가천대 한상익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다른 얘기들을 좀 우리 제작진이랑 하다가 어제 이번 주에는 한 교수님이랑 전두환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말 쿠데타와 이 5.18을 제외하고 정치를 잘한 건지 택시 기사님들이 많은 분들이 그래도 그때는 물가를 잡아서 먹고 살만했다. 취직은 잘 됐다. 취직은 잘 됐다. 깡패들도 다 잡아들였다. 그것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 그 있잖아요. 삼천교육대. 삼천교육대. 누구는 뭐 이랬다 저랬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서 한번 전두환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저도 그분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제 90세 일기로 어제 사망했는데 공교롭게도 33년 전에 백담사로 그 길거리 성명 발표하고 백담사로 갔던 날이에요. 저는 그날 제일 기억에 남는 건 뭐냐면 미안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당당해 했던 기분. 그거 이제 못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한번 유튜브 같은 데 있을 테니까 찾아보세요. 쫙 경풍처럼 사람 둘러 세워놓고 가운데 딱 예? 나 미안하다 어쩔래. 그래. 이런 거였어요. 근데 차를 탈 때 딱 카메라에 잡혔는데 이순자 씨가 울고 있고 그런 장면들이 기억에 남는데 자 우리 한 교수님 어떤 생각 드셨어요? 그 전두환 씨 부고를 딱 받는 순간에 참 애석하다. 죄진자는 저렇게 발 뻗고 골프 치다가 가는데 피해자들은 아직도 피해를 제대로 진실도 못 밝히고 있고 이게 바로 역사를 잠깐 이 단죄를 역사에 맡겨서 그래요. 당대에 단죄해야 되는 겁니다. 당대에. 오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과오는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라는 말을 했는데 나 그 얘기 듣고 좀 아까 두 가지 다 황당했는데 우선 전두환 씨가 대통령 된 게 42년 전이에요. 그렇네요. 42년 이미 역사입니다. 이미 역사다. 이미 역사고 언제 그놈의 역사는 언제 평가하는 거냐. 그러니까요. 42년 지났으면 역사가 평가할 때도 이미 지났다. 그거를 또 이미 단죄 안 된 거 아닌가? 반역자에 부패사범에 학살범에 이미 역사가 다 끝났잖아요. 그리고 저는 반기문 전 사무총장 얘기를 보면서 자 역사의 평가는 이런 거다. 당신이 전두환 시절에 민주투사 인사에 조문을 갔으면 당신 잡혀가서 고문을 당했는데 지금은 전두환을 찾아가도 아무도 안 한다. 이게 역사가 바뀐 거거든요. 이미 역사의 평가가 끝났는데 이제 와서 무슨 역사의 공과에 맡긴다. 저는 그 자체가 반기문 총장의 한계다. 그분이 가진 한계다. 네. 단죄는 역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당대해야죠. 당대해야 돼. 단죄는 당대라는. 프랑스 같은 경우에 보십시오. 프랑스가 그 짧은 시간 동안 나치에 부역한 사람들을 수만 명을 잡아다가 감옥에 살리고 수십만 명을 강제노동을 시켰어요. 프랑스는 그래서 나치 문제가 없습니다. 나치 부역 문제가 없어요. 당대 해결해 버렸거든요. 당대 해결해. 우리 해결 못했잖아요. 또 친일파 얘기 나오고. 이게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또 왜 이렇게 과격하게 들리지? 그러니까 아직도 이 전두환 역사를 가지고 무슨 용서는 니들이 해라. 나는 받아주겠다. 이따위 소리를 하는 거를 보면서 오늘 또 이순자 이순자 한마디 했던데 민주주의의 아버지? 이전에 이건 2019년 5.18 재판출소 갔고요. 기사 오늘 봤어요. 그래서 남편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아버지다 이런 얘기를 했죠. 2019년에. 글쎄 말입니다. 우리 그 민주주의가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는데 어디서 나온 자식인지 모르겠는데 어디서 나온 자식이? 단죄가 안 되니까 이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단죄가 안 되니까. 자
역사의 평가에 맡기겠다라는 한가한 소리 하지 마라. 단죄는 당대하는 것이다. 오늘 한상혁 교수님의 키워드가 하나 나왔네요. 자, 이 전두환 씨는 전직 대통령 예우를 모두 잃었죠. 내란죄, 내란 목적 살인죄 뭐 등등등 해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아니 뭐 기본적으로 대통령 예우법에는요 의하면 예. 탄핵이나 금고 이상형을 받으면 무조건 박탈이에요. 예, 예, 맞습니다. 이분 뭐 반역자잖아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어제 SNS에 쭉 돌던데 우리나라 언론이 사망 소식을 전한 헤드라인, 그 다음에 뉴욕 타임즈, AFP 등이 이렇게 사망 소식을 전한 헤드라인 이걸 쫙 비교를 했어요. 어떻게 비교? 그러니까 이 사망 소식을 전하는 헤드라인에 그 평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예. 우리 좋은 말로 이제 높은 말로 하면 서거, 별세, 뭐 쭉 나가서 이제 잘 돼 XX까지 이제 쭉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네. 근데 조선중앙 등은 전 대통령 별세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뉴욕타임즈는 아주 간단합니다. 전 반역자, 그러니까 전 독재자라고 다이. 하죠. 다이. 프랑스 21일 보니까 부처 오브 광주의 부처님이 아니고 광주의 도살자 다이. 예, 그렇게 그래서 이 자체가 평가인 거예요. 네. 그래서 조선중앙을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은 역시 전두환 때가 좋았나 보다. 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전 대통령 별세. 높임말이죠. 예, 돼 있고요. AFP가 제일 저는 눈에 띄었어요. 그 AFP가 사우스 코리아스 엑스 딕테이터 전 더 부처 오브 광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이거는 남한의 전 독재자 전두환, 광주의 학살자, 광주의 도살자 사망. 다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 평가 이렇게 딱 잡혀 있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그 평가에 엄청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예. 이 기자가 강진규 기자라고 한국인이네요. AFP라서 저는 프랑스 사람이거나 다른 나라 분인 줄 알았더니 강진규 기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다 평가가 있죠. 뉴욕 타임즈인가요? 거기에는 이제 부고가 나옵니다. 약전 해가지고 책이 이렇게 두꺼운 우리나라에도 지금 번역돼 있는데 그 부고 기사가 또 어떻게 나오는지도 한번 좀 살펴보는 게 보면 재밌겠다. 자, 전두환 씨 빈소 누가 올 거냐 이것도 정치권 관심사였는데 어쨌든 간에 대선 주자들 아무도 안 가겠다. 결과적으로는. 예, 한 분은 간다고 했다가 안 가셨고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는 명복을 빕니다. 근데 뭐 갈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예. 아쉽다 뭐 이렇게. 명복을 빌려면 가야죠. 예, 뭐 그랬고 뭐 나머지 분들은 뭐 다 안 가셨어요. 또 박근혜 조화 소동도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명의 근조 화환이 왔는데 박 전 대통령 측이 보낸 건 아니고. 세상에 별 사람이 다 있는 거니까요. 뭐 그건 저는 그냥 웃고 넘겼는데 윤석열 후보를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처음 나왔을 때 별세를 애도하고 명복을 빌고 전직 대통령이니까 가봐야 되지 않겠냐. 조문을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분은 그때 살기가 좋았구나. 이분은 그때 살기가 좋았구나. 이분의 입장에서는 살기 좋았던 거예요. 특별히 나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원래 전두환 대통령이 전두환 씨가 정치를 잘했다. 이 얘기는 그때가 자기는 살기가 괜찮았던 겁니다. 친일파들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일제시대 일본은 정치는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 생각이 들었고 쭉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윤석열 후보는 이분은 그 전두환 시대라는 것이 어떤 시대인지 그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역사 인식의 부재다, 역사 의식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 그게 아니라 역사 지식 자체가 부재한 거 아닌가. 지식이 부족하다. 알면서는 이런 말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번복한 거야. 이제 그 캠프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이거 지금 국민들이 너무나 싫어한다.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안 간 걸로 됐는데 이런 정도의 역사의 지식을 가지고 후보를 하시려면 좀 고생을 많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속성 과외를 열심히 받으시면 되니까 지식이야 뭐. 그때가 윤석열 후보가 아마 그 사시 공부 중이었을 겁니다. 구수하실 동안이죠. 그 동안이죠. 80년대가 그러니까 79년에
본인 얘기로는 전두환에게 무기징역을 모의 재판 뭐 이런 거 할 때 80년도인가 뭐그 79년이 모의 재판하잖아요. 모의 재판하잖아. 79년에 네. 모의 재판할 때 무기징역을 그 구형을 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쿠데타가 있다라는 5.18이나 1.12나 뭐 이런 소식이 있어서 본인이 어디 강원도인가 어디 가 있었다고. 그 이후에 이제 고시 공부를 했으니까 80년대를 이렇게 광장에서던 생활전선에서던 80년대를 광장이나 생활전선에서 살아낸 건 아니죠. 거죠. 예. 그러니까 모를 수 있어요. 왜 그걸 갖고 그래. 모든 걸 다 겪고 살 수는 없잖아. 예. 어쨌든 거리에서도 또는 생활의 전선에서도 전두환 정권 시대를 살아내셨던 분은 아니다. 부모님이 대주는 돈을 받고 구술을 하셨던 분이다. 그 시기에 공부만 했던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글쎄 공부도 해도 좀 보면서 사서도 좀 읽고 역사도 읽고 좀 TV도 보고 하지 않았을까? 그분 당대 얘기하실 때 보면 술도 많이 드시고 후배들하고 얘기도 많이 하셨대요. 네. 그때 시국 얘기도 전혀 안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시국 얘기를 뭐 하여튼은 그것까지 모르겠고요. 그렇죠. 어쨌든 뭐 생활의 전선이나 거리에서 그 시대를 보낸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모른다고 너무 그럴 건 아니다. 열심히 속성 과외를 하면 된다. 우리 주인장님 참 마음이 넓으십니다. 저는 자로 잰 듯한 중립의 선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쪽으로 너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자, 전두환 그 시대에 전두환 정권 시대의 공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사상 뭐 사실 과오가 가장 많고 그러다 보니까 뭐 조문하는 사람들도 없고 이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야 그래도 취직은 잘 됐어. 야 그래도 물가는 잡았어. 그건 다 삼조호황 때문이지 전두환이 뭘 잘했어. 뭐가 맞는 거예요? 둘 다 맞죠. 둘 다 맞다. 사실은 물가 그러니까 시대 흐름을 보면은 원래 경제는 불황과 호황의 그 뭐 순환 주기가 사이클이 있죠.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우리 그 오일 쇼크 이후에 회복기예요. 네네. 그래서 미국이 20% 넘던 금리를 쭉 내리고 전체 그 석유값이 내려가고 그리고 달러의 가치를 내리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전 세계가 호황이 옵니다. 특히 개도국들이 그래요. 네. 그래서 당시에 그 대만이나 이런 나라들, 대만, 태국, 뭐 그 홍콩 이런 나라들이 전부 10% 이상 성장을 기본으로 때려요. 아, 홍콩 그때 엄청 성장했습니다. 아시아의 4마리 용이라고 했을 때지 않습니까? 그때 한국도 그만큼 성장을 했어요. 네. 근데 그것이 이제 전두환의 공이냐? 방해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방해는 하지 않았다. 네.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이 경제 정책 같은 걸 하기보다는 자기가 돈 먹는 데 굉장히 바빴어요. 우리도 지금 쉽게 생각하는데 전두환의 비자금이 2,200억입니다. 이라고 법원에서는 그렇게 그러죠. 판정을 7천억 했죠. 서랍까지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 2천억 얼마 안 되네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85년에 짜장면이 500원이었어요. 맞아요. 500원. 지금 제가 500 찾아봤더니 20년에 짜장면값 평균이 5,160원입니다. 네. 2조 원을 먹은 거예요. 2조 원을. 최저. 그리고 그 시대에 얼마나 사기 사건이 많았어요. 장영자 이철이. 7천억입니다. 그럼 7조죠. 무슨 영동개발 2천억입니다. 2조죠. 네. 명성 1,000억입니다. 1조입니다. 이런 큰 사건에 빵빵빵 터서 부패 사건들이. 압구정 영동 이때 이제 유명한 게 빨간 바지. 이순자 여사가 빨간 바지를 입고 다녀서 당시 복부인들이 전부 다 그 패션 따라하느라고 빨간 바지를 입고 다녔다 그래서 빨간 바지.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전 세계적인 호황으로 인해서 경제가 좋았다. 10% 성장을 했다. 당연히 성장을 10% 하면 일자리 많이 생기죠.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그리고 전두환은 방해는 안 한 것 같다. 네. 자, 거기까지. 그런데 경제 관리를 보면 이 부패 문제나 이런 거를 봤을 때 경제 관리는 정말 엉망이었다. 지금 우리 대장도 3천억 먹었던 난리치지 않습니까? 네. 수조씩이 막 날아가고 이런 시대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대에 외채들 그 이자 났다가 외채를 많이 들어왔어요. 네, 맞습니다. 그 외채가 나중에 90년대 이후에 단기 외채로 변화되면서 IMF를 불러오는 겁니다. 외채 망국론이 그때 있었어요. 또 하나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하나는 뭐냐면 정치인은 한 걸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 안 한 걸로도 평가를 받아야 돼요. 네. 박정희와 전두환의 가장 큰 죄가는 저는 우리 노인들에게 연금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거예요. 연금을 도입하지 않았다. 거죠. 지금 우리 한국의 노인들의 빈곤율이 거의 48% 50% 갑니다. 네. 2등이 미국인데 13%밖에 안 돼요. 아니 어쨌든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이 가장 높아요.
연금제도는 72년도, 73년도 그때 도입됐어야 하거든요. 우리 국민소득을 보면. 네. 근데 안 해요. 네. 기업들한테 돈 몰아주느라고. 예. 저는 이것이 굉장히 큰 죄가를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경제를 잘했다. 경제 운영을 잘했다. 이런 얘기는 절대로 사실 안 나오죠. 그 굉장히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보수적인 교수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박정희나 전두환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지금도 절대로 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이런 쪽 찍으실 분은 아닌데 본인이 연구 성과상 딱 보니까 박정희임에도 불구하고 전두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정도 경제 성장을 한 거다라고 하는 분이네. 그 한국 정치 문화를 가르치셨던 그분께서 교수님 한 분이, 그러셨으면 굉장하신 건데요. 그렇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를 저도 이거 관점의 전환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위대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자 전두환 하면 뗄 수 없는 것이 3S였어요. 그죠? 네. 전두환 정치는 사실은 뭐 옛날에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는 야당 의원이나 여당 의원들도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코털 잡아채고 했는데 3S. 그게 우미래 정책 얘기할 때 이제 스크린, 스포츠, 섹스 뭐 이 얘기를 해요. 근데 팩트만 짚어보면 좀 의미가 있습니다. 뭐 올림픽 했죠, 프로야구 만들었죠, 프로 축구도 만들었죠, 프로 씨름도 했어요. 맞아요, 씨름도 했어요. 영화 보면은 82년도에 그 유명한 에마 부인이 나왔습니다. 그 해에 개봉된 56편 중에 35편이 에로 영화였어요. 네. 그리고 그 82년도 초에 그 통금을 해제하면서 술집이 활락하가 쫙 생겨요. 성매매 지역, 집청촌 이런 데. 근데 이게 의도적으로 했다는 것과 오히려 반대 82년도 보면 전두환 씨가 이 유화 국면을 펼치거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84년, 85, 6년부터 흐름이 쫙 가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자유로워지고 경기가 조금 좋아져요. 네네.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사람들 놀자. 이게 시대의 자유화라는 흐름인지 이건 판단은 엇갈립니다. 엇갈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후대에 손을 들고 싶은 게 그렇게 전두환 씨가 그렇게 치밀하고 똑똑한 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의식적으로 3S를 했을 만큼 치밀한 분은 아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전두환 씨 어제 사망했고요. 오늘 우리 한상익 교수님은 단죄는 역사가 하는 게 아니라 당대해야 되는 거다라는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우리 단골손님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80년대, 90년대 어떤 정치, 어떤 리더가 한국 사회를 이끌어왔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까지 가천대 한상익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